구미동 이쪽 구미역이죠. 구미역. 성남 분당 구미역. 다른 지역의 3배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꽃값이 오를 정도로 그 추모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추모 장소 곳곳에 그런데 파란 조끼를 입은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조화에 쓰인 부적절한 문구, 부적절한 문구는 대체로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독재를 비판하는 문구겠죠. 그 문구가 있는지 검열하고 그 문구가 있으면 회수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 열기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불만도 상당히 컸습니다. 야, 그 꽃에 붙어있는 메시지 다 확인한 거예요? 아니, 근데 시진핑 체제에서 총리까지 했던 인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시진핑 리커창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총리는 2013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총리를 지낸 명실상부 2인자입니다. 공산당 역사상에서는 가장 실권이 약한 총리로 꼽히기도 하지만 한때는 시진핑 주석의 라이벌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시진핑 주석이 사면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주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을 정도로 사실 시진핑 주석의 약간의 양대산맥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은 중국의 정치 내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완전히 1인 독주체제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쓸 만한 인물이 있었다. 이건 좀 생경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2007년 후진타오 2기 중반만 해도 차세대 리더 경쟁에서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을 좀 앞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굉장히 총애했던 인물이 바로 리커창이고요. 이틀 후진타오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리커창이 후진타오의 길을 이어서 주석이 될 거다. 이런 시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좀 우세한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리커창인데 어떻게 시진핑이 주석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기파 싸움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3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으로 대표되는 상하이방이 있고요. 후진타오 전 주석 그리고 리커창 전 총리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청년단 그러니까 공천당이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속해 있는 태자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후진타오는 리커창 후계자로 내세우고 싶어 했지만 상하이방과 태자당에서 연속으로 공천당 출신 주석은 안 된다. 공천당에 권력이 몰리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억압을 하면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총리가 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주석이 공천당에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면 지난달 10월 당대 폐막식에서 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끌려나가면서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이렇게 툭 치고 리커창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것이 공천당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제 그 상하이방 입장에서는 이 공청단의 어떤 견제를 하려고 시진핑을 좀 밀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 그러니까 중국 당정부 고위층의 자제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혁명 원로 출신인 금수저인데요. 이런 배경 덕분에 좀 더 주목을 받았고, 반면에 리커창 전 총리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서 능력만으로 최고 지도자급에 오른 어떤 자수성가형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공천당 특징으로 또 높은 학업 성취,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나 친서민적 행보, 이렇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가 중국 역사상의 가장 신혼, 그러니까 중국으로 하면 카오카오의 경쟁률이 가장 심했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인 1977년에 중국에서 가장 명문대로 꼽히는 베이징대에 입학을 합니다. 베이징 법대에 입학을 했고 그 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는데요. 학생 때 베이징대 공청단 서기를 맡으면서 사실상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배경 없이 실력으로 발탁된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명문대학인 칭화대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 입시를 치른 게 아니라 추천 제도를 통해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집권 초기에 중국 정당에서는 시진핑이 리커창에 대해 학력 컴플렉스 있다, 이런 풍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니, 시진핑이 학력 컴플렉스가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또 그런 루머들이 있었군요. 야, 좀 몰랐던 부분인데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리커창과 시진핑의 두 성장 배경 간의 인물의 이 성장 배경 차이는 꽤 있다라는 걸 저희 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인생은 좀 궤도가 비슷했나요? 달랐나요? 예,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리커창은 1992년, 그러니까 만 37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청단 제1서기로 등극을 합니다. 99년, 그러니까 44살이었을 때는요, 우리나라 도지사격에 해당하는 허난성 성장을 맡으면서 최연소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요.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 무대에서도 차기 주석 후보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낸 게 한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당시 시진핑 주석은 좀 어땠어요? 시진핑 주석은 초기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는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후광을 얻고 정치적인 입지를 꾸준히 다져가고 있기는 했지만 사실 지방에서 주로 경력을 시작을 했고 또 2007년에는 당시 상하이시 당서기가 비리 사건으로 낙마하면서 그때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시 당서기가 되는데 이걸 계기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상하이방과 태자당의 결탁으로 이제 차기 후계자로 급부상했는데요. 그때 이제 시진핑 나이가 54세니까 아무래도 대기만성, 리커창 전 총리에 비하면 대기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좀 말쑥하고 과묵한 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리커창 총리는 달변가에다 좀 호탕한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도 좀 상당히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지금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이 국정을 운영을 했다. 한 사람은 주석으로, 한 사람은 총리로. 10년 동안 같이 재임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도 많았겠어요.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주석으로 선출이 됐을 때만 해도 리커창 총리와 아주 적절히 상호 보완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서로 견제도 하면서 이렇게 중국을 잘 이끌 것이라는 이제 예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주석 못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총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주석 자리에 오른 후에 정적을 숙청하고 또 완전히 1인 독주 체계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방향들을 굳혀왔기 때문에 당초 기대와는 달리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네. 뭐 입지가 좁긴 했습니다만 그 리커창 전 총리의 분명한 전문 분야가 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경제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취임 당시에 시장과 민영기업을, 이 민영기업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세계 글로벌 경제와도 연결을 시켜서 이코노믹스를 매우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은 기업을 좀 통제를 좀 억제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지에 막혀서 이런 이코노믹스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결정되면서 지난 3월에 후임자인 리창 총리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게 됩니다. 야, 이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고 시스템 자체가 이게 공고하다 보니까 리커창 총리가 리코노믹스에 아무리 내선다고 해도 이걸 실현해 보이기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려웠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단순히 이름뿐인 총리에 그쳤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추모 열기가 올라가지는 않았을